자,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에 엄청나게 부추겼죠. 심리 다 극을해서 2009년 3월부터 한 2010년 한 2월, 1월 뭐 이때까지 일시적 반등. 이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했죠. 요 상황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부추겼는데 왜 이게 통했냐? 왜 이게 통했냐면요.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나만 빼고 다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포모 증후군을 가장 자극한 말이 뭐예요? 벼락거지다. 지각비 낸다. 이 생각이 강한 거예요. 특히 안 겪어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상승론자 유튜버들 보시면은 자기는 돈 벌었다.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2011년, 2012년 그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2017년, 2018년 막 이때부터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들었어요. 오르는 거밖에 못 봤어요. 오르는 거밖에 못 봤는데 이제서야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2018년에 잠깐 떨어지다 다시 올랐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잠깐 떨어지다 다시 올랐고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다르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과거에 잘 짚어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하락을 말씀하고 계신 머리 하얗신 분.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금리는 떨어질 거를 더 떨어지게 만들고 올라갈 걸 덜 올라가게 만들지언정 방향을 바꾸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면은 금리가 당연히 빨리 올라갈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경제를 모르고 그냥 금리 떨어지면 오른다. 그러면 이걸로 선동해야지. 금리 올라가도 예전에 올랐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이걸로 선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조각조각 이 개념이 안 잡혀 있고 조각조각 지식을 모아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일남 정태익 씨랑 저희 소송 걸어가지고 저희가 반박 서면 내가지고 이번에 가처분 기각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왜?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세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전월세 동반 하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가 그 다음에 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올라간대요. 이게 개념이 안 잡힌 거거든요.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여기저기서 유리한 거 다 따다 쓰고 거기에다가 이 상황에 맞춰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리저리 갖다 써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말이 다르니까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런 것처럼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요인이 부동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자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경제가 좋을 때 집값이 오를까요? 경제가 나쁠 때 집값이 오를까요? 당연히 경제가 좋을 때 집값이 오르겠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8년에 잠깐 떨어졌다 올라간 거는 경제가 갑자기 확 안 좋아졌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현대화폐 이론을 시험을 해보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왜 지금 요즘에 인플레이션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 다시 안 오고 중금리 시대가 나온다. 이 이야기가 한 4.5%, 5% 나온다. 이 이야기가 외국에서 하나하나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그 이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때 풀었던 돈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흡수가 되고 있냐? 첫 번째, 양적 긴축을 하다가 멈췄죠. 뱅크런이 터져서. 그러니까 다시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터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돈을 긴축을 하다가 또 터지면 또 풀고 긴축을 하다가 터지면 또 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장기화 될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저금리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금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제는 지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좋아지고 있냐? 소득 안 좋죠. 세 번째, 대출 상황이 좋아지고 있냐? 어쨌든 간에 DSR을 우회를 할지언정 DSR을 풀 수는 없습니다. 전보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코로나 때보다 저금리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소득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든가, 아니면은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주든가.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딱 더 있다. 뭐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딱 더 있는데, 소득 올라가거나 대출 늘리거나. 요 방법이 아니라면 코로나 때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든가.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그건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봤을 때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졌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지금 집 사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코로나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상황을 봐봐라. 어떻게 되겠어요? 뉴욕보다 비싼 강남, 뉴욕뿐만이 아니라 홍콩도 넘어섰어.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왜 어떤 심리로 사느냐? 모르잖아요, 잘. 그러면은 모르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요. 그러면 운전면허 공부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단 30분이라도. 내가 공인중개사를 따고 싶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자격증을 따고 싶어. 워드를 따고 싶어. 워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 근데 왜 그런 인식이 세워졌냐면요. 첫 번째, 우리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이때는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는 집값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품이 아니에요. 왜? 고도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근데 이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누구죠? 베이비 부모.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2000년대 와가지고는요, 결국에는 소득 상승이 억제가 됐기 때문에요, 집값은 천천히 서서히 올랐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뭐가 터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막 닷컴버블 터져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빼서 들어갈 것이 부동산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때를 생각해 봤을 때 별일 없어도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이때 경기 안 좋은 거랑 지금 경기 안 좋은 거랑 달라요. 그 다음에 대출을 풀어줬죠.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줬고. 이것들이 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출로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보통 외국 같으면요, 자산 비중이 어디가 가장 높냐면은 한참 일하던 시기. 보통 한 40대, 50대 이 정도가 자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모가 거의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산이 어디서 나오냐? 부동산을 꽉 잡고 안 놓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내 자식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떨어지게 되면요, 내가 집이 한 채예요? 자식이 둘이에요? 집 두 채를 사야 돼요. 결국엔 집값이 올라가서 손해보는 거는 자식 세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고, 자식 세대는 어쩔 거냐, 손자 세대는 어쩔 거냐, 집값이 여기서 거품이 더 붙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경제가 파탄이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떨어지는 게 됐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줄 알아요? 고점에서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딴 나라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점인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올랐다면은, 우리나라 고점 찍고 살짝 떨어졌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올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개박살이 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유독 출산율이 개박살이 났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물론 뭐 남녀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 너무 많아서 육아 시간 문제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값이에요. 집값만 아니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맞벌이 안 해도 돼요. 왜? 집값이 그렇게 거품이 끼면서 다른 부동산에 거품이 꼈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돌아가지 않고,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맞벌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맞벌이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인간들이 와가지고 돈 벌고 부자 되려면은 월급의 80%를 저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로소득이 부동산에 짱 박혀 있으니까, 돌지 않고 부동산에 짱 박혀 있으니까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고, 출산율이 다 떨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큰 틀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뭇잎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소나무가 아직 푸르니까 여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나무는 원래 푸른 나무예요. 근데 그 옆에 단풍나무는 이미 다 빨갛게 해가지고 단풍이 지고 있어요. 경제가 그런 식인데 저 소나무만 보고 소나무 잎사귀만 보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구나. 왜냐면 내가 봐왔던 것은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밖에 못 봤는데 가을이란 걸 몰라. 근데 딴 데는 지금 다 가을 티가 나고 있는데 난 저 잎사귀만 보고 아직도 여름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왜? 가을을 안 본 사람들이 가을을 모르니까. 이게 딱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